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가장 필요한 건 네 글자, 팩트체크입니다. 수많은 썰과 소문 그리고 잘못된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이 타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봐야 될 거란 생각이 드는 게요. 4.19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5.18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은폐돼 있었잖아요.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언제 알게 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어머. 청문회 했을 때 그쵸. 엄청 화제가 됐었죠. 기억나시죠? 네. 국회의원, 그러니까 신입 국회의원으로 정말 순식간에 스타가 네. 돼버린 상황이었는데 저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근데 왜 화내는 거지? 저 음, 두 사람이 뭘 잘못한 거지? 아예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팩트들이 많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1980년 5월 18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1980년 5월이면 5공화국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의 그때 상황에 대해서 네. 민주화 운동이 벌어질 수밖에 네. 없었던 상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면 조금 긴 얘기이긴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네, 네. 유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유신, 예. 유신이 79년 10월 26일 날 유신의 수장이었죠. 예.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5월이니까 한 7개월 있다가 이제 광주 민주화 민주화 운동이 운동이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연장선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두환이라고 하는 신군부의 수장에 대한 불만보다는 그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 전에 켜켜이 좀 쌓여왔었던 흔히 이제 유신을 겨울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네. 거의 한 7년,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추웠었던 대한민국의 예. 어떤 반민주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이어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신의 시작을 조금 봐야 되는데 유신의 시작을 또 보려면 삼성개헌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개헌. 네, 삼성개헌이라고 하는 건 한국에서 삼선까지 한 대통령을 딱 기억을 하면은 두 분이 있는 거죠. 이승만, 이승만과 박정희. 박정희. 그러니까 삼선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이 바뀌어야 돼요. 예. 이승만 저번에 저희 4.19 4.19 할 때. 하면서 얘기 나눴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성개헌을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일단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편법입니다. 편법이었고 엄청난 폭력적인 수단들이 많이 동원이 됐었고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었던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그냥 뭐 국회에 도청을 한다거나 예. 고문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편법으로 통과를 시켰죠. 네. 근데 삼성개헌이 통과가 되는 가장 큰 어떤 그 주장들, 우리가 삼선을 해야 하는 주장들은 조금 국제적인 분위기랑 조금 달랐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국제적인 분위기는 대탕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탕트. 네, 들어는 봤죠. 그러니까 냉전의 일시적 화해의 분위기였습니다. 탁구? 오, 그렇죠. 핑퐁 외교. 저 포레스트 검프에서 봤어요. 네네. 이제 중국과 미국이 서로 화해도 조금 하고 일본도 중국이랑 좀 나름대로 화해 잘 지내고. 분위기도 있고 유럽에서도 뭐 유럽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대탕트가. 그러니까 동독 서독 사이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대화들이 조금 물꼬를 트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냉전이 조금 이러다가 냉전 해체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 물론 그게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기조는 빨갱이를 때려잡자. 그렇죠. 그런데 밖에서는 화해 무드네. 그럼 본인의 정당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전 거죠. 세계에서 화해 무드인데 우리만 북한을 그렇죠. 빨갱이라고 부르면서 때려잡자. 반공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활용해야 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적십자 회담 같은 거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남북 적십자 회담 같은 거 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냉전의 평화적 기류에 속고 있다. 외국 지금 저기 밖에 있는 미국인들이 속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총화 단결 네. 우리만이라도 어. 총화 단결해서
저 북쪽에 있는 저들을 막아내야 하고 어. 이런 것들을 좀 폭력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크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71년에 이제 삼성 개헌을 할 때에 삼성 개헌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반대편 대통령 후보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후보셨죠 그때. 그 후보는 후보 시절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밖을 봐라. 평화를 외치고 있다. 네. 이런 분위기에 한국도 남북 관계에 좀 어떤 변화들을 좀 겪어 나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거를 이제 억누르고 삼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해 12월, 네. 71년 12월에 국가보위에 관한 이제 특별조치법이라 그래가지고 특별조치법이라고 네. 보통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국회를 해산시키고 이제 완전히 이제 탄압을 한 거죠. 이제 이런 그런 분위기들, 어떤 평화적 분위기들을 그냥 억누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72년 10월에 네. 이제 그거를 완전히 법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네. 아예 헌법을 개정해서 유신 헌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국회를 해산시키고 이제 이제 완전 헌법을 유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종신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법적 조치들까지 이제 완료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신이 무슨 뜻이에요? 그 새롭게 한다는 근데 건데 삼선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영구집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간선제로 바뀐 거니까요. 네. 직선제가 아닌 간접 선거로 본인이 이제 체육관 선거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을 다루는 것이 국민 전체를 상대하는 것보다 네. 정권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 그렇죠. 네. 야당이 없는 겁니다. 네, 야당이 없어진 네. 거죠. 그렇게 폭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으로 접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제야 운동권 세력들을 중심으로 반유신 투쟁은 들어갔습니다. 있었겠죠. 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긴급 조치라고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어요. 유신 때는 이제 긴급 조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신은 언제나 위기입니다. 그 유신 정권에서 바라봤을 땐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예요. 그게 경제적이 그때 이제 석유 파동도 있고 했을 때니까 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빌미가 된 건가요? 아니면 국제 정세상으로 북한과의 이제 적대적 관계에 있으니까 그거를 빌미로 얘기를 한 건가요? 다 같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위기를 계속 조장을 네. 해서 지금 위험하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은 위태로우니까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를 수집하고 할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걸 이제 학술적 용어로는 위기의 일상화라고 표현을 하는 위기의 건데. 일상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위기라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아 그래 뭐 이런 거 맞춰줘야지라고 하는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폭력적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건데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운동권 세력이나 이제 제야운동권 세력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면 긴급 조치를 발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폭력으로 거의 진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게 합법이었던 거죠. 긴급 조치 시절이니까. 네, 그런 걸 이제 겨울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겨울공화국. 네. 근데 문제가 터진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경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위기의 일상화 안에서도 네. 그 위기를 억누르고 총화 단결해서 예. 경제가 잘 돌아가면 예. 어느 정도 불만은 누를 수 있어요. 일반 국민들의 네, 일반 국민들 불만들은 입장에서는 그냥 저냥 넘어가는 척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기였겠지만 네. 그렇게 넘어가다가 78년이 되면은 경제가 무너져요. 네. 제2차 석유 석유파동이 파동이 이제 나니까. 터지게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건데요. 제2차 석유 파동 때 겪었던 한국인들의 그 충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국은요 78년 시점까지 예. 전쟁 때도 경제가 마이너스였던 적은 없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때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기에 경제가 급성장하게 됐었죠. 그리고 1970년대 한 중반쯤이 되면 한국에서 논의되는 게 뭐냐면 중진국론이라는 게 조금 논의가 됩니다. 한국도
개도국이 아니라 중진국에 들어가보자. 중진국에서 이제 좀 들어갈 수도 있다. 오. 그다음에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우리는 북한보다는 확실히 잘 살아. 어머나. 라고 네. 하는 좀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생겨요.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벌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그러다가 78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겪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떨어져요. 꼬꾸라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엄청 나서 돈이 안 도는 거죠, 더 이상. 예.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당연히 폭력적이었던 거죠. 유신 때니까. 그러니까 기업주들과 이제 또 짝짝꿍이 또 돼서 예. 그냥 부도 내버리고 도망가는 기업주들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제일 심각했던 거는 제일 단순한 방법이죠. 임금을 삭감해버리면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네. 살라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유신 때는 그게 가능했었던 시절이니까. 자기들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기업들의 입장을 계속 네. 들어주고 그걸 폭력적으로 해결했군요. 예, 그게 단순하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예, 어려워? 좀 기업이 어려워? 그럼 임금 삭감해. 깎어? 예, 노동자들 잘라. 이렇게 됐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살겠어요. 근데 이제 더 심각했었던 건 한국이 이때 당시에 추진하던 그런 어떤 경제 성장의 방향성이 수출 지향성이 네, 그렇겠죠.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노동자들을 잘라나가기에 가장 쉬운 그 어떤 그 산업군이 이제 단순 노동을 하는 그렇죠. 쪽이겠으니까 그게 이제 경공업이라고 부르는. 뭐 섬유. 네. 근데 그때 우리 가발 많이 팔았나요? 가발을 많이 이제 아, 맞아요. 했었죠. 가발. 예. 그게 문제가 터졌었던 게 이제 가발 공장이었었던 YH라고 하는 그 기업이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공들을 자르고 네. 기업 임금을 삭감하고 네. 쥐어 짜내는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공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까지 알겠어. 근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YH 소속 여공들이 데모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 좀 화제가 됐었던 게 있어요. 그 YH 그 여공분들이 야당이었었던 신민당 당사에서 시위를 시작합니다. 오. 김영삼 전 대통령이네요. 네, 이때 이제 신민당 총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이때 신민당 총재였었죠. 예. 총재와 함께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좀 분위기들이 좀 생긴 거죠. 근데 저게 네. 꼭 YH 무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가 꼬꾸라지는 상황이었었고 노동자들은 위기를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다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런 문제가 이제 터졌었던 거죠. 근데 저거를 해결하는 유신의 방식이 뭐였냐면 신민당 당사를 이제 폭력적으로 진압해버리는. 그러면 경찰이나 군을 투입해서. 경찰이 들어갔었던 거죠. 경찰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총재직을 아예 박탈하고. 박탈해버리고 의원직을 제명한 제명해버리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 원래 그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무대였었던 부산과 마산 지역, 경남 지역에서 저런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네. 부마 항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노동자들이 다 같이 반유신 투쟁에 어떻게 보면 제일 극단에 섰었던 시위였거든요.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면 전국으로 확대가 됐을 거예요. 예. 전국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는 걸 유신 정권도 알고 알았겠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고 1979년 10월 26일 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두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술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를 당한 거네요. 죽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건도 부마 부마 항쟁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는 반유신에 대한 그런 분위기들이 이미 무르익은 상태인 거예요. 네.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박정희 전 유신 정권이 시민들의 손으로 무너졌다고 하면 네. 이야기가 좀 달라졌겠지만
내부 투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서로 1인자가 되겠다고 싸우다가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텝이 꼬여버리게 됩니다. 예. 일단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유신이 자기네들 손에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유신의 1인자가 네.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죽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더 이 분위기를 즐기자라고 네.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거리로 나오고 이 자유의 어떤 분위기. 가장 좀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는 당연히 직선제였겠죠. 대통령 우리 손으로 좀 뽑았으면 그때까진 좋겠다. 간선제였으니까. 네.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고 이제 제대로 된 좀 민주화. 민주정치 뭐 이런 것들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야당이었었던 신민당 입장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만나서 서로 또 그 다음의 스텝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으니까 좀 뭔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분위기들이 좀 형성됩니다. 네. 이제 그때를 이제 보통 부를 때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이제 부르죠. 얼마나 여름을 맞이하기 전에 얼마나 들떠 있었겠어요. 이제 뭔가 대한민국은 변하겠구나. 네. 안에서부터 무너진 건 아니지만 좀 뭔가 좀 변화의 목소리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형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들뜬 기분이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부 투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이 다음에 그럼 대한민국을 누가 접수할 거냐를 두고 서로 간에 또 분위기들이 그 안에서 군 내부 안에서는 또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치고 나왔었던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신군부와 예. 신군부의 수장이었었던 이제 전두환이었었던 겁니다. 그 유명한 하나회 그렇죠. 예, 하나회 소속의 소속의. 군인들. 좀 머리를 잘 썼어요. 전두환 입장에서는 머리를 조금 잘 썼던 게 일단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아, 보안사령관이었는데 예. 12.6 사건이 터졌으니까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수사하겠다. 수사를 하겠다라고 합동수사본부장 이 사람이 이제 합동수사본부장이 됐는데 그거를 매일 저녁에 브리핑을 해줘요. 방송에서요? 방송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저 사람이 누구지? 처음에는 예. 저 사람 누구야? 네. 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계속 얘기하니까. 수사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고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아, 전두환 이름 석자가 저 사람이 뭔가 하나 보네? 저 사람이 누구지? 뭐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러면서 머리에 전두환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계속적으로 새기게 되는 거죠. 새기게 되는 거죠. 그러단 1979년 12월 12일 날 네. 원래 이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 참모총장이었었던 그 정승화라고 하는 사람을 그때 12.6 때 예. 거기 궁정동에 있었다던데 그럼 너도 같은 편이야? 연루가 됐었던 것 같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군의 1인자였던 사람을 체포를 해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 12.12 쿠데타인 예. 건데 그 이후로는 사실상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가 장악을 신군부가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력을 쥐게 된 거예요. 네, 권력을 쥐게 된 거죠. 문제는 그 분위기를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겠죠. 모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호가 예. 자유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 더 붙게 되는 거죠. 전두환은 물러가라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신군부 타도. 신군부 타도라고 하는 게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게 완전히 탁 하고 터졌었던 그 시점이 1980년 5월 정도가 되면 이제 이게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 세상이 바뀔 줄 알았더니 그렇죠. 군인에서 군인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모양새니까 그렇죠. 우리 이거 싫어라고 하는 민주화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게 5월인데 네. 이상한 게 왜 그게 광주였을까요? 사실 뭐 광주만 그랬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제일 좀 활발하게 진행됐었던 곳은 사실 서울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가장 많고 그러네요, 진짜. 정치에서도 이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게 폭발했었던 시점이 1980년 5월 15일 스승의 날. 네. 스승의 날이군요. 네, 스승의 날이네요. 이거는 뭐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이었었던 이유가 4월, 5월이 저번에 한번 4.19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모임하기 딱 좋고. 네, 모임하기 딱 좋고 이제 그랬었던 시점이라 그렇게 다 모였었던 거죠. 근데 5월 15일 날 서울역에 모였었던 서울권에 수도권에 있었던 대학생과 뭐 정치인들이라보다는 중심은 이제 대학생들이었었죠. 그 대학생들이 여기서 더 하다가는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 같다. 전국적으로 이런 반대 움직임이 네. 있는데 계속 시위를 이어가면 누군가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겠다. 뭔가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큰 피해를 한번 볼 것 같다. 지금 신군부가 하는 거 신군부가 보니까. 하는 행위들이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군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건 큰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니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소리는 다 낸 것 같다. 할 말은 다 했다. 할 말은 다 했다라고 해서 그 15일에 네. 이른바 서울역 회군이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하고 각자 학교로 흩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은 자발적인 결정이었는지 혹은 외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나요?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발적이었습니다. 자발적이었다. 물론 그 대학생들 연합에서는 이야기가 많았죠. 이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의견도 있었고. 있었지만 일단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일단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예. 서울역 해군이 결정이 되면서 서울에서는 정리가 된 거예요. 일단락이 된 거네요. 일단락이 된 거죠. 네. 그냥 일단 우리 목소리는 냈으니까 지켜보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던 건데 그리고 나름대로 약속도 해요. 신군부에서 돌아가면 더 안 할게. 더 안 할 테니까 일단 돌아가라고 예. 했다가 17일 날 5월 17일 이틀 뒤죠. 이틀 뒤에 전혀 반대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원래 제주도를 제외하고 내려졌었던 계엄령이 네. 제주도를 포함하는 계엄령으로 바뀌어버려요. 더 포괄적으로 바뀐다고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포괄적인 건 또 포괄적인 건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국 그 계엄령이 부분 계엄령이었다가 전국으로 확대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이 계엄군, 계엄 사령관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니까 군이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지시하고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네네. 원래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요. 부분 계엄령이라면. 근데 전국 계엄으로 가버리면 계엄 사령관이 모든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계엄사령관이 누구예요? 이희성이라고 이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아무튼 이 사람이 전두환의 어떻게 보면 그 휘하에 있어요? 휘하라 표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직급상으로는 더 위인데 어쨌든 같은 편이에요. 네네네. 그런 통제하에 있었던 거죠. 통제하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이희성과 이제 전두환에게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이 결정을 했었던 게 뭐냐면 광주를 타겟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그런 게 서울에서는 대학생들이 물러났는데요. 그 이후로도 5월 17일, 18일까지도 광주 지역의 대학생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계속 시위를 이어갔네요. 계속 시위를 이어갔고, 네, 특히 이제 전남대, 조선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앞 교문 앞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시위를 이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타겟팅이 됩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했었던 시위를 진압하는 군이 이제 투입이 되게 되는 거죠. 군을 투입했다는 군을 거죠? 투입했습니다. 계엄군이 투입이 됩니다. 네. 5월 18일 날.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날짜를 그렇게 붙이는 거죠. 보통 시위를 진압하는 역할은 경찰의 역할인데 경찰의 역할입니다. 군이 투입이 됐다는 건 군인은 적과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투입했다는 건 국민을 적으로 돌린 겁니다. 네, 적으로 돌린 거고요. 그리고 그 시위 진압의 방식이 너무나도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합세를 하기 시작하죠. 네. 광주 시민들이 합세를 하기 시작해서 그 시위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틀 뒤인 5월 20일에 문제가 터지죠. 5월 20일이 되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네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전쟁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건데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죠. 학살이네요. 그렇죠. 학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총을 쏜다고 하는 건 국민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네네. 뜻이고 시민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당하는 거니까 학살. 예.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예. 아무런 전혀 무기가 없었고
시위 군중을 향해서 집단 발포를 해요. 집단 발표를 해서 4명의 시민이 사망합니다. 현장에서. 현장에 사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더 당연하죠. 당연히 커지게 되고 아침까지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시위가 계속돼요. 그렇게 군이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는데도 네. 근데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21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휴일이니까 사람들이 더 모인 거죠.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모였었고 그날 오전 10시에 금난로에 한 5만 명 정도 시민분이 예. 모이게 됐는데 계엄군이랑 대치를 하다가 마찬가지죠. 1시가 됐을 때 그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건데 옥상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근데 같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었던 시민들을 향해서 집단 발포를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학살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그 끔찍한 네. 일들이 자행되기 시작한 거네요. 조준 사격이었고요. 10분 동안 난사를 합니다. 10분 동안 난사를 하게 되고 이때만 한 사망자가 한 50명이 넘었고요. 공식적인 거예요. 네. 더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뭐 거죠. 집계가 안 되겠죠. 부상자만 한 500명 정도. 난사를 했으니까요. 예. 도망가기 바쁘고 막 이런 아비규환의 상황이 됐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시민들도 본격적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위죠. 이제 자위권을 스스로를 스스로를 되니까.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민군으로 네. 스스로를 칭하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더 이상 죽을 수만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놀래서 후퇴를 해요. 너무 계엄군이. 예. 어. 계엄군이 놀래서 네,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저항할 줄 몰랐었던 거죠. 그러다가 27일 새벽에 다시 한번 계엄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완전히 박멸을 하려는 의도로 도청에 있었던 시민군들을 완전히 학살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요. 저거는 지금 아마도 더 잔인한 사진을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네. 저 정도 가장 어떻게 보면 노멀하고 유명한 사진을 갖다 놓은 걸 텐데 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정말 많은 숫자가 돌아가셨고요. 집계가 아직까지 힘들기도 네. 하고요. 그런 일들이 27일 날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시민군 입장에서는 그래도 광주 시민 입장에서는 군이 탱크랑 그걸 끌고 들어오는데 아무리 뭔가 좀 그걸 이겨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무기가 없으니까. 이겨내서 무기를 갖추시긴 하셨었어요. 무기고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었지만 비교가 될 수 그렇죠, 없죠. 그렇죠.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자로 지금 추정되는 건 한 370명 정도 이상이 되시는데 아마 공식 집계일 뿐인 거고 더 사망자 추계는 점점 늘어나긴 할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타겟팅돼서 희생이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불과 3일 전에 서울역에 더 많은 학생들과 민주화 인사들이 모였었다가 해산을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광주다 보니 많은 당시 대학생들과 이제 제야 민주화 운동 세력들 사이에서는 부채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못했던. 네, 우리가 후퇴를 하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됐었다가 계속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광주 시민들만 당했다. 애꿎게 당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빚을 80년대 민주화 운동했었던 분들 그다음에 학생 운동하셨던 분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80년대에 대학생분들 혹은 민주화 운동했었던 분들을 광주 세대라고 묶어서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광주만의 일이 아닌 겁니다. 광주에서 벌어졌지만 그 어떤 이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그런 어떤 목소리들과 정신 같은 것들이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에 그대로 녹아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87년 6월 항쟁으로까지 이어지고 그게 지금의 지금 6공화국이거든요. 6공화국의 헌법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광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네, 이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두고두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곱씹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